안녕하십니까, 김성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참여와 치유의 역사 징비록 함께 읽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비록 함께 읽기가 드디어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이순신 장군께서 삼도 수군 통제사에 기용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한산도가 적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물론 백성들 또한 놀라 어쩔 줄을 몰랐다. 임금께서는 비변사의 신하들을 불러 향후 대책을 물어서나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경림군 김명원과 병조판서 이항복이 조용히 아뢰었다. 이런 원균의 죄입니다. 다시 이순신을 불러 통제사에 임명하시옵소서. 임금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 뜻에 따르셨다. 권율은 원균이 패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순신을 보내 뒷일을 수습토록 하였다. 왜적이 곳곳에 출몰하고 있었는데 이순신은 군관 한 명만 대동한 채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향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험준한 산길을 지나 진도에 이른 그는 즉시 군사를 정비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했다. 왜적이 남원을 함락시켰다. 이 싸움에서 명나라 장수 양원은 도망쳤고 전라병사 이봉남, 남원 부사 임현, 조방장 김경로, 광양 현감 이춘원, 당장 첫반사 정기원 등 모두 전사했다. 군기씨 바진군 12명도 양원을 따라 그곳에 갔다가 모두 전사했다. 오직 김효이라는 사람만이 살아서 빠져나와 나에게 그곳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남원에 도착한 양원은 성을 한 길 이상 더 쌓아 올리고 성 밖 양마장에는 포 구멍을 뚫어 놓았으며 성문에는 대포 2세대를 설치하고 참호를 깊게 파놓았다. 한산도를 함락시킨 적이 육지와 바다를 통해 남원 성으로 진격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성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도망치기 바빴고 양원이 이끌고 온 요동 마군 3,000명은 성을 지켰다. 양원은 전라병사 이봉남에게 경문을 띄워 함께 싸울 것을 권했으나 그는 머뭇거리며 오질 않았다. 양원이 계속 사람을 보내자 그제야 마지못해 수백 명의 군사만 이끌고 왔다. 광양 현감 이춘원과 조방장 김경로 등이 그 뒤를 이어 성에 도착했다. 8월 13일 즉 선발대 100여 명이 남원성에 도착해 조총을 쏘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흩어졌다. 그들은 밭고랑 사이에 숨은 채 몇 명씩 몰려와 공격하다 물러서곤 했다. 성 위에 우리 군사들은 성자 소포를 이용해 응사했지만 왜군의 진영은 너무 멀리 있었다. 게다가 이따가 몇 명의 적들만 기어와 여기저기 흩어져 싸우는 까닭에 포를 쏘아도 맞지 않았다. 반대로 성 위에 있던 우리 병사들은 적의 소총으로 맞아 자주 서들어졌다. 잠시 후 성 아래 다다른 왜적이 큰 소리로 우리 병사를 불렀다. 총병 양원은 통역을 시켜 그들의 말을 들어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싸움을 전하는 내용이 적혀있을 뿐이었다. 8월 14일 성을 삼면에서 에워싼 적은 총포를 쏘아대며 공격해왔다. 그 전에 성 밖에 민가들이 빼고 오게 들어차 있었으므로 양 총병은 이를 모두 불태우도록 했다. 그러나 담이나 벽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적들은 바로 이 담과 벽을 이용해 몸을 숨긴 채 총을 쏘아댔으므로 성위의 병사들이 많이 다쳤다. 8월 15일 성위에서 내려다 보니 적들이 잡초와 벼를 베어 큰 다발을 수없이 만들어 담벽 사이에 쌓아놓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용도인지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남원 산성에 머물고 있던 군사들은 당시 전주의 3천의 군사와 함께 머물고 있던 명나라 유격 장군 진우충옥의 구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성 안의 군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그날 저녁 성첩을 지키던 병사들이 수원거리면서 말에 안장을 준비하는 모습이 부산했다. 조망치려는 것이 분명했다. 소경쯤 되었을 때였다. 갑자기 적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서 부산하게 움직이더니 포가 일제히 사격이 시작했다. 성 위로는 탄환이 밭이 우박 떨어지도 쏟아졌다. 성에 우리 군사들은 모두들 목을 움츠리고 쳐다보지도 못했다. 한두 시간 좀 지났을까? 조용해져서 성밖을 쳐다보니 묶어놓았던 풀다바들로는 호는 다 메어진 후였다.
또 양마장 빰팍해도 풀다발이 무더기로 쌓여 이미 성과 비슷한 높이에 이르고 있었다. 적들이 그것을 이용해 성을 넘어오자 성 안은 삽시간에 혼란에 빠졌다. 남문 밖의 양마장을 지키고 있던 양 김효의가 성 안을 바라보니 이미 성 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성 안 곳곳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깜짝 놀란 그가 즉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북문에 이르렀을 때였다. 말을 탄 명나라 군사들이 한꺼번에 성문으로 나가려 했으나 굳게 닫혀 있는 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쏟아 나갔다. 그러나 밖에서는 왜적들이 두 겹, 세 겹을 둘러싼 채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명나라 군사들은 도결을 내어 칼을 받는 꼴이 되고 말았으며 달까지 밝아 적의 칼을 피해 달아난 사람은 불과 몇 되지 않았다. 양총병은 하인 몇 사람과 간신히 빠져나가 죽음을 면했다. 그러나 왜적들이 일부러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소문도 전해지고 있었다. 김효인은 수행은 하나와 성문을 나왔는데 수행원은 죽고 자신은 논 속으로 뛰어들어 풀숲에 숨어 있다가 왜적이 물러난 후에 겨우 빠져나왔다고 한다. 본래 양원은 요동에서 활동하던 장수라 오랑캐와 싸울 줄 알았지만 왜적과의 싸우면 미숙했기 때문에 패했던 것이다. 또 평지에 있는 성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몰랐던 탓도 있다. 김효의가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전하는 까닭은 훗날 성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어 대비토록 하려는 까닭이다. 남원성이 함락되자 전주 북쪽은 모두 무너져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명나라 장수 양원은 패전의 책임을 물어 차명에 처해졌고 그의 머리는 효시당했다.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에서 왜적을 물리치고 외장 마다씨를 잡아 죽였다. 이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보니 남아있는 배가 10여 척에 불과했다. 한편 배를 타고 피난길에 나섰던 북은 해안가의 백성들은 이순신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들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이순신은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았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순신은 이들을 군의 배후에 배치해 병사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적장 마다씨는 수준에 뛰어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그가 200여 척의 배를 거느리고 서해를 가려다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이순신과 마주치게 된 것이다. 12척의 배에 대포를 씌는 이순신은 조류의 흐름을 이용하기로 했다. 물의 흐름을 이용해 공격에 나서자 그 많은 척도 당하지 못하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이순신 부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다. 당시 이순신 휘하에는 8천이 넘는 병사가 모여들어 고금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량이 부족한 상태였다. 그는 해로 통행첩을 만들기로 하고 명령을 내렸다. 삼도 연안 지방을 통행하는 모든 배 가운데 통행첩이 없는 것은 간첩선으로 간주하고 통금을 실시한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와서 통행첩 발급을 요청했다. 이순신은 배의 크기에 따라 쌀을 받고 통행첩을 발급해 주었는데 큰 배는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을 받았다. 당시 피란을 떠나는 배들은 모두 양식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그 정도 쌀을 바치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며 오히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했다. 이순신은 10여일 만에 1만 녀석의 군량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구리 쇠를 모아 대포를 만들고 나무를 베어 배를 건조했다. 그가 추진하는 모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먼 곳에 있던 사람들까지 그에게 의지하기 위해 모여들어 집을 짓고 막사를 만들어 장사를 하게 되자 그들을 수용하기에 섬이 모자랄 지경이었다. 얼마 후 명나라 수병 도독 진린이 고금도로 내려와 이순신과 합세하게 되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격이 포악하고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모두들 그를 꺼려했다. 그가 출발할 때 임금께서는 청파 들판까지 나와 몸소 전송하셨다. 진리의 군사가 고을 수령을 함부로 때리고 욕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을 새끼줄로 매어 끌고 다니며 피투성이로 만드는 모습을 본 나는 통역관에게 그를 풀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 듣지 않았다. 나는 여러 대신들에게 말했다. 안타깝게도 이순신이 패할 것 같소이다. 진리는 장수의 권한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고 군사들 또한 제 마음대로 다룰 것이니 어찌 이기기를 바라겠소. 모인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진린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순신은 병사를 동원해 사냥을 한 다음 사슴 멧돼지 생선을 잡아 큰 잔치를 해주었다. 진린의 배가 바다로 돌아오자
이순신은 군사를 배치한 후 멀리까지 나가 그를 맞이했다. 그런 후 그들의 일행을 성대하게 맞아들이니 진리는 물론 장수와 병사들까지 아주 흡족해하며 입을 모았다. 이순신은 참으로 뛰어난 장수요. 얼마 후 적선이 가까운 섬을 공격해왔다. 군사를 보내 적선을 물리치고 적의 머리를 40여 개 배까지 벤 이순신은 이를 진린에게 보내 그의 공을 돌렸다. 진리는 뜻밖의 대우를 받자 너무 기뻤다. 이때부터 무슨 일이든 이순신과 협의하여 처리했을 뿐 아니라 나들이를 나갈 때에도 이순신과 가만을 나란히 하면서 절대 앞서 나가지 않았다. 이순신은 이후 진린과 합의하여 명나라 군사와 우리 군사를 구별하지 않고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데려다 매로 다스리게 하였다. 그러자 모든 병사들이 명령에 따르게 되어 섬 안에 질서가 유지되고 백성들 또한 걱정 없이 지내게 되었다. 그러자 진리는 임금께 이런 글을 올렸다. 통제사는 천하를 다스릴 만한 인재요. 하늘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해낼 공이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은 그가 마음으로 감복했기 때문이었다. 적이 물러갔다. 사암도를 짓밟은 적은 가는 곳마다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였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기만 하면 코를 베어 위세를 부렸던 까닭에 그들이 직산에 도착할 무렵부터 서울 사람들은 도망치기 바빴다. 9월 9일 왕비께서는 난을 피해 서쪽으로 향하셨다. 서울에 있던 명나라 장수 경리 양호와 제동 마귀는 평안도 군사 5천, 황해 경기도 군사 수천 명을 모아 강가에 배치해 지키도록 하고 창고도 방어하도록 했다. 다행스럽게도 적은 경기도 부원까지 왔다가 물러갔다. 이후 갓도 기요마사는 울산에 주둔하고 고니시 육이 나가는 순천 시마스 요시히로는 사천에 주둔하게 되어 그들이 움직이는 범위가 7, 800리에 이르렀다. 당시 서울을 지켜낼 방법이 별로 없었다. 그러자 조신들은 모두 나서 피란할 것을 청했다. 그때 지사 신잡이 나서 말씀드렸다. 임금께서는 당연히 영변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신은 병사로 일하면서 영변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장이 없다는 것이니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웃으면서 말했다. 신 일에는 간장을 담그지 않는다더니 자, 다른 대신이 또 간하고 나섰다. 이번 적의 공격은 크게 걱정하실 것이 못되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물러갈 것이니 임금을 편안한 곳에 모시면 될 것입니다. 그때 도원수 권율이 서울로 들어왔다. 임금께서는 그를 불러 정실을 물으셨다. 권율이 대답했다. 임금께서 너무 빨리 돌아오신 것 같습니다. 서쪽에 머물러 계시면서 형세 파악을 하셨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곧이어 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이 전해 오자 권율은 부랴부랴 경상도로 내려갔다. 이를 본 대관들이 말했다. 권율은 계략이 부족하고 겁이 많아 도원수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금께서는 듣지 않으셨다. 12월에 경리 양호와 제동 마귀가 기병과 보병 수만 명을 거느리고 경상도 울산의 적을 공격했다. 당시 가도 기요마사는 동해 바닷가에 험준한 곳에 성을 쌓고 있었는데 명나라 기병대가 희습을 하자 당해내질 못했다. 적이 외성을 버리고 내성으로 쫓겨 들어가자 명나라 병사들은 전리품을 챙기느라 더 이상 공격에 나서질 않았다. 그 틈을 타서 적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기만 했다. 명나라 군사들은 사방을 포위하였으나 13일이 지나도록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달 29일 울산에 당도한 나는 두 장수를 만났다. 그때 외적의 성루를 보니 조용하고 한가로워 정적만이 감돌 뿐이었다. 그러나 명나라 군사들이 성 가까이 접근하면 그 성을 지키던 적들이 모두 나서 총을 비워도 쏘아댔다. 날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우리 군사들의 피해만 늘어갈 뿐이었다. 그리고 외적의 배가 서생포로부터 와 지원을 했는데 정박한 배의 모습이 꼭 물오리 때와 같았다. 한편 성 안에는 물이 부족해서 밤만 되면 적병들이 밖으로 나왔다. 이를 본 양경리는 김응수에게 난량군사를 주어 매복하도록 했다. 샘물 주위에 매복한 우리 병사들은 밤마다 100여 명의 적병을 사로잡았는데 그들의 모습은 굶주림에 지쳐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이었다. 그러자 장수들이 말했다. 성 안에 양식이 떨어졌으니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자연히 쓰러질 것이요. 그때는 겨울이어서 날씨는 매우 추웠으며 비까지 내려 병사들은 동상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육지에서 적의 구원병이 오자 겁을 먹은 양경리는 갑자기 군사를 돌리고 말았다. 이듬해 정월이 되자 명나라 장수들은 서울로 돌아가 다시 공격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598년 7월에 경리 양호가 파면되고 만세덕이 새로 경리에 임명되어 부임했다. 당시 형계의 참모관으로 있던 병부주사 정응태는 양호의 20여가지 죄를 탄핵했는데 이로 인해 그는 파면된 것이었다. 그러자 임금께서는 양호를 구해 줄 것을 청하는 공문을 써서 좌의정 이원익을 통해 명나라 조정에 전달했다. 이는 명나라 경리 가운데 양호의 공이 가장 큰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 8월 양호가 소환되어 떠나자 임금께서는 홍제원 동쪽까지 나가 전송했는데 눈물까지 흘리셨다. 만세덕은 출발했다고 손에 왔으나 채 도착하지는 않았다. 9월 형계는 장수들을 다시 배치했다. 마기는 울산을 맡게 되었고 동일원은 사천, 유정은 순천, 진리는 바닷길을 맡도록 해서 일제히 진격하였으나 모두 고전을 면치 못했다. 특히 동일원의 부대는 적에게 크게 패해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10월 유정이 순천의 적진영을 공격하고 통제사 이순신은 적의 구원병을 바다 가운데 크게 물리쳤으나 이 싸움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았다. 그때 고니시 육이 나가는 성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부산, 울산, 하동의 바닷가에 주둔하고 있던 적들도 모두 물러갔다. 당시 고니시는 순천 예교의 성을 쌓고 지키고 있었는데 유정은 처음에 공격에 나섰다가 후퇴하고 다시 공격하였다. 이순신이 명나라 장수 진린과 함께 바다의 길을 지키다가 쳐들어가고자 고니시는 사천에 머물고 있던 시마스 요시히로에게 구원을 요청했다. 이때 이순신이 시마스를 공격, 적전 200여 척을 불태우고 수많은 왜적을 죽였으며 도망치는 왜적을 노량까지 뒤쫓았다. 화살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이순신은 직접 나서 싸우다가 날아오는 총알에 맞고 말았다. 총알은 가슴을 관통하고 등 뒤로 빠져나갔다. 주위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장막 안으로 옮겨놓자 그는 지금 싸움이 급한 상태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 하고는 숨을 거두었다. 담력이 강하고 도량이 넓었던 그의 조카 이완은 이순신의 뜻대로 죽음을 알지 않은 채 이순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싸움을 지휘했다. 그때 진린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되었다. 이를 본 이완은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그를 구해냈다. 왜적들이 달아난 후 진린은 사람을 보내 이순신에게 살해하였다. 그때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는 의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했다. 어른께서 오셔서 나를 구해준 것은 알았는데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 모습을 본 모든 군사들이 엎드려 통곡하자 바다가 울릴 정도였다. 외장 고니시는 우리 수군이 적을 쫓아 진영을 지나간 틈을 이용해 빠져나갔다. 한편 7월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바다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적들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군사와 명나라 군사들은 각 진영에서 통곡을 그치지 않았는데 마치 자기 부모가 세상을 떠난 듯 슬퍼했다. 그 영구 행렬이 지나는 곳에는 모든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 제사를 지내면서 울부짖었다. 공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수많은 백성들이 영구를 붙들고 울어 길이 막히고 행렬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나라에서는 의정부 우의정을 추적했다. 그러자 형계가 나서 말했다. 당연히 그를 기리는 사당을 지어 충혼을 달래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바닷가 백성들이 모여 사당을 짓고 민총사라 이름 붙인 후 때마다 제사를 지냈으며 장사치들과 어부들은 오가며 그곳에 들러 제사를 지냈다. 이순신의 자허는 여해이며 본관은 덕수다. 그의 조상 가운데 이변은 벼슬이 판부사에 이르렀는데 강직한 것으로 이름이 높았다. 또한 정조부인 이건은 성종 임금을 모셨는데 세자 연산을 가르쳤으나 너무 엄하다 하여 꺼려했다. 그가 상령으로 일할 때는 탄핵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모든 관료들이 호랑이 장령이라 불렀다. 할아버지인 이백록은 가문의 덕을 입어 벼슬을 했으며 아버지 이정은 벼슬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똑똑했고 활발했다. 아이들과 놀 때도 나무를 깎아 화살을 만들어 놀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 눈을 소려하였다. 그래서 어른들조차 그를 꺼려했어. 그의 집 문 앞을 함부로 지나지 못했다. 성인이 된 그는 활을 잘 쏘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문관이었는데 그가 비로소 무과에 올라 권지훈련원 봉사에 임명되었다. 병조 판서 김귀영이 서출인 자기 딸 이순신에게 첩으로 주례하였으나 그는 거절하였다. 다른 사람이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처음 벼슬길 올랐는데 어찌 권세 있는 집안의 의지하여 승진하기를 원하겠는가. 또 이런 일도 있었다. 병조 정랑 서익이 훈련원에 근무하는 친구를 서열을 무시한 채 추천하고자 했다. 훈련원 장무관이었던 이순신은 안 될 일이라 주장했다. 서익은 그를 불러내어 뜰 아래 세워놓고 문책했다. 그러나 이순신 눈빛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서익은 점점 더 화가 나 큰 소리를 질렀다.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서익은 본래 지기 싫어하는 성격으로 동료들조차 그를 상당히 싫어했던 까닭에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본 관리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돌리며 말했다. 이순신이 병조 정랑과 다투니 앞으로 어찌 지내려는 생각인지 모르겠네. 날이 저물 무렵 서익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를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관료들 사이에 그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순신이 옥에 갇혔을 때에는 장차 어찌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자 한 간수가 그의 조카 이분에게 은밀히 말했다. 뇌물을 쓰면 죄를 면할 수 있을 터인데.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은 크게 화를 내며 이분에게 말했다. 죽으면 죽었지 어찌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해서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의 뜻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는 말과 웃음이 적었고 용모는 단정했으며 항상 마음과 몸을 닦아 선비와 같았다. 그러나 속으로는 담력과 용기가 뛰어났으며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행동 또한 평소 그의 뜻이 드러난 것이었다. 그의 형 이희신과 이요신은 그보다 먼저 사망했는데 이순신은 그들의 자손까지 자기 자식처럼 아껴 길렀으며 조카들을 모두 혼인시킨 후에야 자기 자식들의 혼례를 올렸다. 그는 뛰어난 재주에도 불구하고 운이 부족해 100가지 경륜을 하나도 제대로 펴보지 못한 채 죽고 말았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통제사 이순신은 군중에서 갑옷을 벗는 일이 결코 없었다. 견내량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였다. 달빛이 밝은 밤 배들은 누워있던 이순신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장수들을 부르고 술을 내오도록 하였다. 술 한 잔을 마신 그가 장수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밤 달이 밝구나. 간교한 적들이라 꼭 달이 없는 날만 골라 공격해 왔는데 달이 밝은 오늘은 기습에 올 것 같으니 경계를 엄중히 하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 모든 배의 닻을 올리게 했다. 또한 척구선에게 전령을 띄워 보니 척구병들이 모두 잠들어 있었으므로 그들을 깨워 기습에 대비토록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척구가 달려와 외적의 기습을 알리는 것이었다. 달은 서산에 걸려 있었으며 산의 그림자가 바다를 비춰 어두웠는데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적선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순간 이순신이 명령을 내리자 우리 군사들이 대포를 쏘면서 공격을 개시했다. 외적들 또한 조총을 쏘며 대항하자 총알이 비오도 쏟아졌다. 그러나 우리 군사의 공격을 당해내지 못한 적들은 결국 후퇴하고 말았다. 이런 일을 겪고 난 장수들은 이순신을 귀신 장군이라고 생각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드디어 징비록 함께 읽기 프로젝트를 마쳤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녹구 잡기를 포함해서 징비록 후일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이었습니다.